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치러진 플로리다와 엘라스카 예비선거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또 다른 깜짝 승리를 했고, 하원 현직 의원에게는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제도를 반복적으로 부패했다고 비난하지만 이번에도 플로리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자신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매년 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6일 단축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하자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압박한다는 헤드라인도 많이 보이는 아침입니다.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축소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란 수렁에 빠진 트럼프, 익숙한 인물인 김정은에게 다시 눈을 돌리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참모들에게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고, USA 투데이는 한국이 최근의 동맹국 압박이고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압박을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 부과할 관세를 사흘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오늘 새벽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90분 전에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캐나다 총리는 상당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X에 올렸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장과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전쟁 범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120여 개국이 회원국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해체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이 조금 더 강렬해진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니까 또 미국이긴 하지만 그 각 지역의 선거 결과를 세세히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세한 것을 알다 보면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 공화당 쪽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지? 지금까지와는 무슨 차이가 있지? 민주당에서 민주사회주의자 후보가 그래도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가 한때는 뭐 스윙 스테이트였지만 지금 완전히 공화당이잖아요. 그 공화당인 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왼편에 보이는 사람은 진 사람, 7지구 플로리다주 현재 하원 의원, 그리고 뒤에 보이는 사람은 플로리다주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공화당 주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부터 보자면 어쩌면 플로리다의 주지사 예비선거는 예비선거가 본선거인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한 그 바이런 도널즈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쪽의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간 그런 후보거든요.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출신인데 민주당으로 간 민주당의 데이비드 졸리 이 후보와 11월에 맞붙게 됩니다. 두 사람 다 공화당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지금도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은 공화당 출신이었지만 민주당. 이 경우는 이 바이런 도널즈가 될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런 도널즈가 이렇게 그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후보가 공화당 본선거의 후보가 된 것은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민주당으로 간 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 데이비드 졸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공화당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지사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현재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임기 제한 때문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1999년도 이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한 번도 주지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논란이 많았던 코리 밀즈, 공화당 현재의 하원 의원이지만 7지구 3선을 노렸었죠. 그런데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받고 있고 꼭 가정폭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람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화당에서 패배하느니 현직 의원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했는데도 끝내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패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달에 이 코리 밀스를 지지했지만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한 공화당 후보들 본인이 지지하는 그 리스트에서는 코리 밀스가 빠졌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자, 여성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충격적인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진보예요. 진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낸시 닉슨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인데 연방 상원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겼냐면 처음에 임기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번째 임기 당시에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선거 자금 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낸시 닉슨 이 당선인보다 아주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탄핵해야지 돼 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사회민주주의자로서도 그렇고 이변이다. 돈도 없었고 하는데 그만큼 플로리다주까지도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자가 민주당 쪽에서는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제 젊은 젊은 유권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플로리다주의 선거에서 아주 큰 것이었고 전국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라스카죠. 엘라스카에서는 설리번 대 설리번이었는데 이긴 설리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의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에요. 거의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 이 댄 설리번은 댄 S 설리번이라고 투표지에 이름이 올랐고 또 다른 사람은 데니엘 J. 셀리번 주니어. 이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댄 설리번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등록 자체는 공화당이라고는 하던데 그래서 은퇴한 교사고 이 설리번 이 현 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나갔다 했고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는 저 민주당에서 심은 사람이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소송을 걸었는데도 엘라스카의 대법원이 해라 그렇게 나갈 수 있다 한 거고 본인은 민주당과 상관없다고 하고 민주당도 상관없다고 하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똑같은 이름이었어 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근데 아직은 몰라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엘라스카는 16명 가운데 지금 4명 당과 상관없이 4명이 결선을 치르는데 지금 셀리번은 확실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이 민주당의 후보도 굉장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메리 페톨라 전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그 엘라스카에서 원주민으로서 최초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상원 후보고 공화당에서 이 두 사람은 확정됐고요. 나머지 두 사람 해서 4사람이 본선거에서 나가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나더 설리번이 완전히 탈락됐다 이런 뉴스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이 설리번도 이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한 플로리다주의 지금 바이런 도널즈 주지사 후보도 이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코리 밀스는 졌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아주 정말 민주사회주의자이면서도 여성이면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돈도 없고 하는 그런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 후보 낸시 닉슨이 이긴 거. 이게 전부입니다.
어제 선거에서의 모든 것은 거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와이오밍에서 작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후보가 진 그 케이스는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선거와 연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우편 투표가 사기다, 위험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연방 상원에서 우편 투표를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드는 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아 하고 열심히 연방 의원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난번에 플로리다주 특별선거도 우편 투표로 했고 이번에도 우편 투표로 했습니다. 우편 투표로 한 말은 있어요. 트럼프과 백악관의 말은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우편 투표를 비난한 대통령은 이번에도 팜비치 카운티의 투표 기록을 기자들이 다 봤어요. 그랬더니 7월 말에 우편 투표 신청을 했고 지난주에 그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거 없이 그동안 2020년도 재선에서 졌을 때부터 우편투표 사기야. 왜 뭐 개표 결과가 내가 막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우편투표만 나오니까 바이든이 이겼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왔었잖아요. 우편투표가 민주당이 많은 건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사기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 공화당도 하지 말라고 했고 선거 당일날 가서 하라고 하니까 시골에 있는 나이 많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성향의 지지층이 첫날 가서 했는데 개표할 때는 항상 그날 투표장에서 투표를 한 사람 것부터 개표를 합니다. 우편 투표는 개표가 길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소인이 그날 투표 당일 소인이 찍히면 일주일 뒤까지 뭐 도착을 하면은 되니까 그걸 일주일 뒤에 도착을 해서 또 개봉을 하고 하면 늦어지죠. 근데 또 캘리포니아주는 70% 이상이 우편 투표예요. 다른 주도 우편 투표가 많은 곳이 있죠. 우편 투표는 거의 또 민주당이 강하고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개표하면 할수록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나는 조금 약간 현명하지 못해요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얘기를 들면서 앞뒤가 맞지 않죠? 우편투표가 부패했다 했는데 3월 달에도 투표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했고 당시에도 내가 플로리다주에 없었으니까 우편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투표를 할 수가 없었지.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워싱턴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위험해라고는 얘기하지만 예외가 있다. 지금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라는 것이 공화당에서 해주지 않고 그냥 휴회를 해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상원이. 거기에 예외가 있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군에 복무한다던가 뭐 여행 중인 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예외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플로리다주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편 투표에 굉장히 약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뉴스야? 뉴스거리 아니지? 오늘 아침에도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 이런 얘기인데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유권자 이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전부 언제나 이제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법안,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이것에 준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예비선거가 8월 18일, 오늘이 8월 19일이에요. 어제였어요. 그런데 카운티가 사전투표 기간이 있잖아요. 사전투표 기간은 8월 8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8월 8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15일이 역시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부 카운티는 16일까지예요. 사전투표가 일주일 동안. 그럼 일주일 동안의 사흘이 그 토요일, 일요일인 거잖아요. 쉬는 날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하는 팜비치 지역은 8월 16일까지 이번 주 지난 며칠 전에 일요일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안 살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어디에 있었는가? 8월 15일하고 16일만 보죠. 그 전주는 제쳐두고 8월 15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골프장.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냥 트럼프 일정에 보면 무슨 뭐 공개되지 않은 이벤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주말이니까. 그리고 8월 16일 일요일 팜비치 거기에 투표를 하는 날도 역시 같은 골프장에서 본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사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럼 그걸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려면 그동안 플로리다주에 뭐 주말에 비행기 타고 뭐 300 몇십만 달러씩 드리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가서도 골프를 치고 뭐 구태여 골프를 치자면 이번에 플로리다주에 가서 골프를 치고 투표를 할 수도 있었죠. 본인은 무슨 사정이건 무슨 이유에서건 뉴저지주에서 이틀 연속 골프를 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우편 투표 사기라는 그 우편 투표를 본인이 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제 예비선거에서 네, 자,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수요일, 네, 수요일 맞아요. 우편 투표는 사기, 공화당이 하면 사기 아니고 안 사기, 민주당이 이길 때만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은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방송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이거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진 않은데 뉴스 하는 사람으로서 꼭 이걸 전해드려야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으실 게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없을까? 그걸 저희는 연구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뉴스를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나의 판단이 맞지 않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저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뉴스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큰 관심을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번번이 느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앞에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과의 문제, 더군다나 미국의 국제적인 한국을 포함한 외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관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하실 거야 하면서도 저는 이 뉴스를 전합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확 빠져서 뭔가 이란의 수렁에 빠져서 이게 이제 김정은에게 눈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사의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퇴양난 비슷하게 썼네요. 영어로 여기 보면 이란과 진퇴양난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익숙한 얼굴, familiar face, 노스코리아의 김정은에게 눈을 돌린다. 이 기사는 제가 이제 뉴욕타임스를 보도를 할 때 주로 한국과 관련된 기사만은 워낙에 뭐 능통하니까 서울지국장, 최상훈 특파원 서울지국장 것을 많이 전하는데 이번에 이 기사는 그 외교 국방 전문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데이빗 생얼,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타임스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지 되겠다 하면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합니다. 또 다른 젊은 기자는 워싱턴이 아니라 모스크바 지국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란 전쟁과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데 7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패한 뒤 이제 김정은이 협상장을 떠났죠.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핵 프로그램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뒤돌아설까? 대통령이 한 국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때 7년 전에
그때 김정은과 세 차례 회담 갖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났는데 외교 노력만 실패했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북한은 지금 현재 데이빗 쌩어 이분이 전문가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60기의 핵무기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핵 확산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노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이제 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핵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호르무즈를 빨리 이걸 열어서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도 나쁘지 않게 하고 중간 선거에서도 해를 덜 보게 하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란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힌 트럼프가 이제 북한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김정은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하던 말던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확대되는 핵무기고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해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 목적이 북한의 핵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 노력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정치적인 목적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여지도 있겠지만 북한의 핵을 해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없다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거의는 늘 따라붙는 부사니까. 자, 그래서 그 시도로 을지 프리덤 쉴드, 을지 프리덤 방패라고 하던가요? 한국말로. 그것을 협상을 다시 열고 싶다는 신호로 그걸 이제 축소한다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데이빗 쌩어 이분이 오랫동안 이 국방부도 출입하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루 뒤에도 국방부가 도대체 이 훈련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축소를 해야지 될지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방부 공보실이 월요일 오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한 그 월요일 오후에 기자들에게 보낸 한 줄짜리 성명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전쟁부 장관이 그 지시를 하면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연구한 분이에요. 로버트 리윅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접근하는 게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다. 두 불량 국가라고 했어요. 두 불량 국가에 대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기 직전 단계인 이란과 전쟁 중인데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그 핵무기는 미국 본토를 쏠 수도 있는데도 북한은 달래고 이란과는 아직 핵무기가 없는데도 전쟁을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 프리덤 쉴드 이 발언은 이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한국을 처벌할 목적도 있다. No thanks라고 했었다는 거. 한국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고 월요일에 집무실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지금 또 다른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약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뭐 조선업 분야의 투자 등 이게 왜 이렇게 더뎌? 좀 빨리 하지? 텍사스주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확장을 포함한 한미, 대미 투자를 내가 막 환영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건 또 왜 안 해?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죠. 한국의 뭐 무임승차 불만 늘 해오던 거. 이것은 이제 한미경제연구소요.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의 회장인 그 스캇 스나이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 문제에 연관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계를 한국 정부에 아주 여러 가지에 다 압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역 관계에도 그렇고 이란 전쟁도 그렇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긴장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뭐 어떠한 거죠. 뭐 이제 시선을 돌리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그게 6월이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이 다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 며칠 뭐 김정은과 그 예전 7년 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 같은 것을 교회에 올리잖아요. 또 어제였던가요? 이런 것도 올렸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잖아요. 트럼프라고 써 있죠. Hey Donald 하면서 we cool, right? 우리 뭐 괜찮아. 우린 정말 괜찮아. right? 이렇게 김정은이 야외 이거 무슨 훈련장인지 뭐 무슨 장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이거를 대통령이 올린 거예요. 계속 이제 이 카드를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한국 사람처럼 북한 핵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란 문제가 국제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90년대부터 심각한 우려였잖아요.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이 정말로 영변 핵시설을 군사 타격을 해 마라 하다가 결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지미 카러가 가서 이제 김일성과 어떠한 일정의 합의에 도달했는데 김일성 주석이 숨졌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이런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미국이 북한을 통제하려는 것이 실패를 했고 그 뒤에는 뭐 인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이 가장 최근에 2017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릭트 뭐 라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뭐 북한을 파괴를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더니 김정은을 만나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기억으로만 회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편지도 보내면서 러브레터 하면서 뭐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읽어주고 집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존 볼튼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왜 북한과의 회담에서 실패했는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마지막에는 존 볼튼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성사하면 큰일 납니다 했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의 그 섹스 스캔들과 연관된 그러한 마이크 코엔이라는 집사가, 해결사, 픽서, 본인의 그 당시에 개인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를 하는데 이거 웬만한 거 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들 성에 안 차겠어 해서 이제 나오고 김정은이 터벅터벅 뭐 사흘인가를 기차를 타고 되돌아갔잖아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이 없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이를 악물고 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60기 정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담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원해서 회담을 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김정은이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건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책도 쓰고 왜 비핵화가 실패됐는가 하는 그런 책도 쓰고 한 그런 전문가, 외교관이었어요. 조엣 S. 윗. 이분이 뭐 많이 알려진 분이죠.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러시아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고 그리고 한국을 위협하는 데 집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외교 정책,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즉각적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공화당에서도 비난하는 사람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군사위원회 중요하죠. 상원. 간사입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잭 리드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자존심 지키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한국을 처벌을 하는 또 하나의 어리석고 즉흥적인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이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조지타운 대학교 뭐 교수면서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 담당했던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금 입장이 뭐 일부는 이란 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주는 징후다. 테헤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김정은을 상대로 굉장히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그 두 개의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대조를 이룬다. 이란과 북한의 핵이 가장 지금 난해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상반되는 두 길로 가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을 옹호하죠. 아, 내가 미국의 동맹국보다 적에게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자 무슨 소리냐. 지금 나로 인해서 미국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언제나 나를 아주 대단히 존중을 해왔고 나도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적대국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 그래서 이 빅터 차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계속 미국으로부터 군사 공격 받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추구하는 길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아니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을 해서 핵을 파기를 하겠어요? 어쩌면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를 핵을 가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는 군축회담이에요. 줄이는. 그 군축회담을 한다. 그러면 그 회담에 나와서 나오게까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북한에 줘야지 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와 가깝고 중국과 가까워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사이 좋아요. 여러 가지들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막 전쟁 실전 경험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드론 현대전 경험을 한국은 아직 하지 못한 것을 마구 하고 있고 이 상황에 아무것도 설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디선가 만난다 손 치더라도 별것 없이 이 좋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아무것도 없이 미국의 입장 좋게 한국 입장 좋게 하는 그 결론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트럼프를 만나 하겠어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과거의 대통령들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일로 뉴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사도 꽤 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한다. 참모들을 김정은과 회담을 올해에 하라고 압박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뭐 중국에서 뭐 열릴 수 있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담 뭐 이때 아시아 순방하니까 그때 아닌가 이렇게 마련을 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건 아닌데 뭐 이건 이제 을지 훈련을 축소하라고 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노스코리아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제가 한국 매체는 아직 못 봤어요. 방송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본 거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을 봤는데 노스코리아는 리젝트했다. 트럼프의 을지 훈련을 축소시킨 것을 empty gesture, 별 내용 없는 제스처야. 다 읽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도 읽는데 그러면서도 또 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냉담한 반응을 일단은 보였어요.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발적이고 적대적이다. 이거 전쟁 예행 연습이다.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아주 좋다. 이거 아주 그냥 해석하기가 복잡한 이게 북한의 첫 번째 공식적인 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나를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뭐 구태여 내가 트럼프 나쁘다고 할 필요는 뭐가 있어? 그냥 그러면서 슬슬 뭐 기대감 같은 거 주면서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태여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설령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할지라도 말로써 어떻게 포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변함없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일어날 뉴스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제가 저런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봤었던 것은 이 내용이거든요. 세계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미국 요청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단축됐다. 한국의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죠. 기간을 조정을 한 거예요. 27일까지 돼 있었던 것을 열 하루 동안 하는 거죠. 원래 엿새를 단축을 했어요. 엿새를 단축을 했는데 그럼 18일부터 시작됐던가요? 18일부터 27일까지 18일부터 27일이면 열하루가 아닌데요. 어쨌든 엿새를 단축했으니까 단축한 기간이 더 긴 거예요.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기간 자체는 단축한 기간이 더 길어요. 하루 이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일부터 했던가요? 17일부터 했던가요? 아닌가요? 16일, 17일, 16일. 아무튼 어쨌든 엿새를 지금 단축을 한 거예요. 8월 21일에 끝나는데 이유는 세 가지잖아요. 김정은과 좋은 관계, 이란에 대해서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 훈련 뭐 비용만 많이 들어. as usual로 우리 미국이 뭐 거의 다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현 그 외교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얘기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한국 측과 미국 측 관계자 사전에 알지 못했다. 미국 국방부도 놀랐다고 뉴욕타임즈의 최상원 특파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데이비드 생어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야외 기동훈련 부분도 일부 규모는 축소한다고 하고 얼마나 줄일지 뭐 이거 오늘도 열심히 계산하고 있겠죠. 아직 협의를 해야지 되니까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예정대로 시작은 했는데 딱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첫 번째 대통령이었을 때 저거 뭐 왜 북한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하지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시작해놓고 하는 게 더 이게 그래서 드라마틱해서 그랬나요? 아무튼 시작 그 당일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일부는 취소되거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처럼 훈련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갑자기 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뭐 처음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70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54년부터 했는데 이걸 지금 2026년입니다. 1954년부터 2025년까지 해오던 것을 2026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건데 이거 한미 상호 방호 조약만 흔든 게 아니라 일본은 뭘 쳐다보겠어요? 일본도 미국과 지금 사이가 좋지만 필리핀은 대만은 어떻게 미국 동맹국들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어제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또 이제 참모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려고 요구했다는 이런 그 보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제 그제였었네요. 그제도 얘기했어요. 그 집무실에서 그 CNN 기자 막 야단치고 그럴 때 아니 말이야 한국은 주한미군이 39,000명이나 거기 가 있는데 아니 이란과 이 전쟁을 하는데 이거 지금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 우리를 요만큼 조금 더 돕지 않는다고 했어요. 조금 더 돕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이웃으로부터 노스코리아라고도 안 했어요. 그 이웃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39,000명의 병력을 거기다 무슨 39,000명이에요. 어떤 땐 4만 몇 명이라고도 하니까 28,500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참 그리고 참 군 지휘부가 기자회견 바로 이거 훈련하기 전에 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 소용없어요. 트럼프 시대에는. 미군 대변인이요. 라이언 도널즈 북한군이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북한이 더 강해졌을 테니까 그런 실전을 겪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훈련도 반영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글쎄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북한 핵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북한 핵이 예전에 언제까지만 해도 그거 우리 거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던. 북한은 지금 적 중에서 최고의 적이 한국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그리고 북한이 설마 그걸 쏘겠어? 쏘면은 다 죽는데. 맞아요. 핵이라는 거 억지력이에요. 쏘면은 또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쏴서 다 죽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이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대치 상태에서 남한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하는 것은 북한에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위협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것도 위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북한이 절대로 한국을 향해서 핵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만만하게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남의 나라에 핵을 써서는 안 되지만 당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죠. 근데 한국에는 조금 그런 아직도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에서 북한과의 한민족인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나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저는 냉철하게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이 있어서 남한을 공격할 때는 그 공격을 확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갖춰줘야지 돼요. 북한이 아니 우리를 치겠어? 한민족인데 no way, no way. 그 같은 발상이 북한을 더욱 과감하게 만들고 더욱 다른 나라가 한국을 깔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어쨌든 이 을지 훈련 축소라든가 많은 내용들은 미국 매체 거의 다 보도했어요. 저는 지금 뉴욕타임스만 전해드렸지만 방송에서는 MBC, ABC 제가 본 것만이요. NPR 그리고 통신은 AP, 로이터 뭐 방송 또다시 텔레비전 PBS 뭐 CNN 당연히 다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PBS 다른 데도 다 보도를 똑같이 한 거지만 PBS가 가장 강조를 한 것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전쟁 참전했던 그 경험이 이번에 을지훈련에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반영이 됐었다는 것. 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남북한 문제,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요. 자, 현무 20발이 평양에 떨어지면 핵무기급임. 핵이 있는데 북한이 핵이 있으면 그 뉴욕타임스 마지막 문장이 그거였었잖아요. 북한은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핵을 갖고 있는 것만이 미국으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있어 봐야 핵이 없으면, 핵이 있으면서 그런 것도 있어야지 되는 거죠. 사실은 따지자면 핵을 가진 국가와 싸울 때 이 세상이 다 편안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으면 핵이 왜 필요해요? 미국과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도 사실은 그게 지겨워서 군축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하느라고 막 5,000기, 6,000기, 러시아가 더 많았어요. 5,000기, 6,000기, 5,000 몇백 기, 뭐 6,000 몇백 기 갖고 있으면 뭐예요? 돈만 많이 들고 유지비만 많이 들고 어차피 쓰지 않을 건데 too big to fail. 자신들의 국가가 여기서 저기를 쏘면은 저기도 여기를 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너져서 죽기는 너무 아까워. 죽기도 싫어. 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왜 0에서 이렇게 5,000, 6,000까지 왔냔 말이야 하고 계속 이것을 줄이는 걸 하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있어도 저쪽에서 이쪽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 내용도 Tuesday이기 때문에 Tuesday라는 이름을 붙여서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Postpones 또 연기했어요. 캔슬은 아니에요. 50%의 관세 캐나다 상품에 붙인다는 것. 오늘 새벽 0시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90분 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기한다, 유예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캐나다와 지금 무역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곧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였는데 막판에 이제 미국 자동차 관세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 자동차에 붙이는 관세, 또 미국에서는 미국 술에 캐나다에서 붙이는 관세, 뭐 이런 아예 이건 금수죠. 이런 것을 놓고 한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캐나다의 이 카니 총리는 상당히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의가 이미 성립됐다는 식.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관세 50%안 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보다 신중한 거죠.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딱 키스톤 그 송유관을 다시 살릴 거야 하는 걸 하는데, 키스톤 송유관이 캐나다서부터 네브라스카까지 오는 거고 하루에 얼만큼이죠? 엘버타에서 오는데 83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반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단체들, 또 원주민, 이런 사람들이 그 통하는 라인이나 뭐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무슨 환경 위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걸 되살리고 싶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트루스 소셜에 쓴 것 보니까 슬리피 조가 오래전에 죽여버린 키스톤 송유관이 무덤에서 깨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마감시 직전에 이제 두 나라가 미국 관세,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25%인데 지금 이걸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 같대요. 그런데 캐나다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반발을 해서 미국 주류를 수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캐나다 총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류는 미국에서도 왜 워싱턴의 리커법이 다르고 캘리포니아의 리커법이 다르듯이 캐나다에서도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와 이걸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싶어 해도 그 주들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해서 이걸 say no, 그 주지사들이 say no 하면 이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더 일이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주정부의 권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양국이 다 사흘 동안이나 일단 관세 새로 하는 것을 유예를 한다는 건 굿뉴스죠. 그 사흘 동안에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니까 미국 상공회의소 오늘 성명에서 환영.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 높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피해가 된다. 여러분과 저는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 지금 들어오겠죠? 들어오나요? 살 때도 관세 붙으면 비싸져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핵심 공급망도 어려워지고, 미국 내에서 이번에 또다시 관세를 붙이면 일자리가 한 1,300개 정도는 또 없어진대요. 그런 얘기를 했고,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의 상공회의소는 발표한 것 없네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인 영향이 경제적인 영향보다 컸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보다도 AP통신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계속 북미 이웃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했는데 정치적인 영향이 컸다 하는 건데, 그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벼랑 끝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그리고 로이터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그 장기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관세,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자연스럽게 그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에요.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워싱턴 포스트, 이번 주에 미국의 빚이 결국은 40조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30년 만기 국채가 2007년 이후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미국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국채 수익률이 5.3% 넘어섰다가 조금 이제 내려가고 마감을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그 국제 채권을 살 거야? 이 수요와 공급, 미국에서는 얼마나 이걸 발행할 거야? 여기에 따라서 또 여기에 물가가 있고 전쟁, 무슨 재정 적자,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30년 동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줘. 그게 이제 채권을 사는 거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지 되겠어. 30년을 사람들이 미국은 30년 뒤까지도 아주 좋을 거야 하면은 이자율 낮아지는 거고 수익률 낮아지는 거고 아니야. 지금보다 더 받아야지 되겠어. 하면 이 국채 수익률이 이제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는 거죠.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 형편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위험이 있죠. 연준도 지금 뭐 이자율을 꼭 내린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재정 적자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이래서 지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속된 이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사람들이 미국에 돈 빌려주고 채권 사면 이자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지속된 상승이에요. 올해 초부터 2월까지는요, 2월 말까지는 0.2% 줄어들었어요. 이게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란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돈 빌려주면 이자 많이 받아야지 빌려줄 거야. 위험하니까. 이게 상승을 해왔죠. 7월 초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생활비 걱정하고 이거 이 돈 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만큼 샀는데 요만큼밖에 못 사요.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택담보대출, 크레딧 그 대출 부담되는 거죠. 이자율 국채 수익률 상승하면 이자율 높아지면 거기 기준에서 뭐 10년 만기 기준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10년 만기도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럼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30년 고정 주택 그 모기지 이자율이 6.75%네요. 어제. 그리고 2023년도에 8%까지 올랐었던 적은 있어요. 그 팬데믹 끝나고 막 미국 경기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보단 낮지만 6.75%예요. 여러 가지 뭐 크레딧 카드 금리도 올라가고 자동차 뭐 융자 받을 때도 올라가고 10년 만기 국채율도 어제 오후에 한 제가 4.7% 정도까지는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공격받기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는 그때는 4% 아래였어요. 10년 만기가 오히려 더 크게 오른 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달에 지난해보다 3.4% 올랐고 연방준비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지금 2%인데 뭐 3.4%, 3.5% 이 사이죠. 에너지 가격이요. 지난달에 1년 전에 비해서 14.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 상승률은 사실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죠. 일본, 프랑스도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이 붙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국채 채권 시장에. 왜냐하면 정부가 지출 증가가 많잖아요. 요즘에 미국도 막 국방비 지출 같은 거 엄청 많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이렇고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공공 빚이 너무 많죠. 많은데 시장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것은 이건 그동안 시간 문제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국가 빚은 이제 40조 달러 이번 주에 딱 채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이요. 2020년 시작됐으니까 2019년 회계연도 이후에 미국의 국가 빚이 11조 달러 이상 증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정부에도 부담이죠. 왜냐하면 만기 되는 그런 채권 있잖아요. 만기 되는 국채를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차환 리파이낸싱 해야 되잖아요. 만기 돌아오면 새로 돈을 이제 빌려서 돈을 또 다시 빌려서 여기에 갚고 이럴 때 이자율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때도 그렇고 높은 이자를 아무튼 지급해야지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장기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모기지, 자동차, 뭐 크레딧 카드 그렇게 되고 또 기업도 자금을 쉽게 쓰기가 어려우면 그 부담이 또 일반인들한테 오고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도 또 늘어나고
재정 적자도 또 커지고 한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국채가 최고 수준이다라는 거 전해드렸고요. (10년) 만기 10년물 4.8 넘어가면 지금 4.7 정도죠. 거의 4.8이에요. 넘어가면은 주식 힘들어짐 이렇게 얘기. 어제 4.7 조금 넘어갈 때 그때 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모든 해외 언론 미국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보도를 하는 건데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장이에요. 일본인이죠. 또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미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건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고 지금 아카네 토모코 판사예요. 2024년도에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프레지던트로 3년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비오는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도 기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재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가입하지 않았죠. 그럼 ICC는 이거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확고하게 우리는 일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가입한 국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입하지 않았어요. 미국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군이 어떤 참혹한 것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를 이거 뭐 전범으로 막 영장까지 발부하고 전 국방장관도 영장까지 발부한 거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지. 우린 가입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군인이 어떻게 한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은 지금 또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루비오 장관은 너무 부패했다. 치명적으로 정치화됐다. 이건 완전히 악의적이야. 유대인을 싫어해. 뭐 이런 얘기를 등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11명에게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막 재판관 9명, 수석 검사도 포함됐는데 이 제재가 뭐냐면 그 사람들 뭐 미국 은행과 연관이 있으면 자산 동결하고 입국 금지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못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일들, 미국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병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총리 등등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를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부터 국제형사재판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지난달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한 장씩 지금 허물고 있는 캠페인인데 125개국이 회원국이에요. 한국도 회원국이고 다 탈퇴를 해라. 그리고 탈퇴하지 않는 국가, 미국이 탈퇴하라고 하는데 탈퇴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가 지켜보겠어. 아무도 탈퇴하면 안 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힘이 세니까 어쨌든 우리의 것과 이상과 맞지 않으면 다 탈퇴해. 아니면 우리가 벌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사하지 않아요. 한국도 2002년도에 가입을 했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다 가입했어요.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보면은 아실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북한, 수단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서도 프랑스하고 영국만 가입했네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가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니까 인권단체에서는 미국이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뉴욕의 법원에 막 소송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제일 유명한 인권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 등등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재를 받은 당사자 그 판사들도 미국을 고소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가 이제 여기 제재에 따른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이제 미국이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면서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10시 전에 저는 끝나려고요.